새카만 밤이었다. 도시의 불빛마저 삼켜버릴 듯한 짙고 무거운 어둠. 한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의 숫자를 응시했다. 마감일.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심장이 멋대로 날뛰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났다. 책상 위는 언제나처럼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책상 아래 풀지 못한 이삿짐 상자 몇 개처럼 그녀의 내면은 혼돈 그 자체였다. 어린 시절 돈 때문에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던 부모님의 모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때부터였을까? 내가 더 잘해야 해. 나라도 잘해야 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 생각은 검은 족쇄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보담매고 있었다. 여의도의 밤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26번째 수정된 기획안을 팀장의 책상에 올려놓고 나왔을 때 지우는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팀장 김영민은 업계에서 능력 있기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지만 그만큼 완벽주의자였고 그의 팀원들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한 팀장, 이번 건 중요하니까 신경 좀 써. 알지?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칭찬인지 압박인지 모를 무게로 지우의 어깨를 짓눌렀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눈밑은 컹했고 입가엔 경련이 일듯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32살,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고 자부했지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다. 마음 한구석엔 늘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빚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단순히 금전적인 빚이 아니었다.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잊고 싶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과거의 어떤 기억까지. 집에 돌아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에는 또다시 그날의 기억이 어른거렸다.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민지와 크게 다투었던 날.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지우는 민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다. 다음 날 민지는 전학을 갔고 그 이후로 지우는 민지를 다시 볼 수 없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에는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한 통증으로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그것은 지우에게 첫 번째 빚이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지우야,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네. 내 오빠는 아직도 변변한 직장도 못 구하고 내가 너 아니면 누굴 믿겠니? 익숙한 레퍼토리. 지우는 한숨을 삼키며 알겠어요, 엄마. 내일 보내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때로는 그 끝없는 기대와 의존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이것 또한 그녀가 짊어진 또 다른 빚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에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팀장인 지우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지우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발표가 시작되고 지우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해 나갔다. 하지만 청중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호흡은 점점 가빠져갔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손발이 저려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다. 안 돼, 지금 쓰러질 순 없어.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를 배반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결국 지우는 발표 도중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지우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충분한 휴식을 권고했다. 회사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팀장의 딱딱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텅 빈 병실에 누워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절망감만이 그녀를 감싸 안을 뿐이었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빚을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지우는 장기 휴직을 신청했다. 팀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텅 빈 집,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그녀는 끝없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스마트폰 화면을 무의미하게 넘기던 지우의 눈에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다. 깊은 산속,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평화로워 보이는 그곳에 지우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며칠 후 지우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그 사진 속 사찰, 고요브즈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요사는 생각보다 더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속세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된 듯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템플스테이를 신청한 사람은 지우를 포함해 단 몇 명뿐이었다. 어색한 첫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을 배정받은 후 지우는 주지 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갖게 되었다. 주지 스님의 법명은 수연이었다. 맑고 깊은 눈빛의 수연 스님은 지우의 불안한 기색을 단번에 알아차린 듯 따뜻한 미소와 함께 차를 권했다. 마음이 많이 복잡해 보이시는군요. 수연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지우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지우의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차를 따르며 때로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함께 침묵을 지켜주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지우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고요사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새벽 예불, 공양, 울력, 그리고 명상. 처음 며칠간 지우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특히 가만히 앉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명상 시간은 고역이었다.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잡념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수연 스님은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물처럼 흘러가도록 바라보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루는 수연 스님과 함께 사찰 뒤편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울력 시간이었다. 호미로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던 지우에게 스님이 물었다. 지우 씨, 그 손목의 작은 흉터는 언제 생긴 것입니까? 지우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편안한 옷차림에 가려져 잊고 지냈던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였다. 고등학교 시절 민지와 다툰 후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냈던 흔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오래전에 철없던 시절에 생긴 겁니다. 지우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지우가 뽑아낸 잡초를 말없이 한쪽에 모아둘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들킨 듯한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수연 스님과의 차담은 매일 이어졌다. 스님은 지우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이나 충고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지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문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거나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빚진 자로 만듭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빚, 과거의 실수에 대한 빚, 심지어 존재 자체에 대한 빚까지도요. 하지만 그 빚은 정말 우리가 갚아야 할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까요? 스님의 말은 지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빚. 그녀의 삶을 내내 짓눌러왔던 그 단어. 지우는 자신이 짊어진 빚들의 목록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민지에 대한 죄책감,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까지. 그것들은 정말 자신이 갚아야 할 실체가 있는 빚이었을까? 아니면 스님의 말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을까? 어느 날 밤, 지우는 잠 모지르고 뒤척이다 방에서 나와 홀로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그때 수연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다. 가장 무거운 짐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지우의 가슴에 꽂혔다.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오가매고 있던 빚의 정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요사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새벽 예불 소리에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고 명상 시간에는 이전보다 깊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수연 스님의 말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던 잡념들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예상대로 또 돈 이야기였다. 내 오빠 사업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단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이전 같았으면 깊은 한숨과 함께 죄책감에 시달렸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지우는 잠시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도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오빠 일은 오빠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당황한 듯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서운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마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아주 작은 용기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기대에 정면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자신에 대한 낯선 대견함. 하지만 곧이어 밀려드는 죄책감에 지우는 다시 괴로워졌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엄마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날 밤 지우는 수연 스님을 찾아가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스님은 묵묵히 지우의 이야기를 들어준 후 조용히 말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에 자신을 가두지는 마십시오. 스님의 말은 지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지만 자신이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며칠 후 지우는 용기를 내어 민지의 소식을 수소문해 보았다. 쉽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동창 몇몇을 통해 민지가 결혼해서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지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은 더 어려웠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야, 나 지우야.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다. 아주 오랜만이지. 괜찮다면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 답장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나도 네 생각 가끔 했었는데 내일 저녁쯤 어때? 다음 날 저녁, 지우는 약속된 시간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지의 목소리는 십수년 전의 앳된 소녀가 아닌 차분하고 성숙한 여인의 것이었다.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간 후 지우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민지야, 내가 오늘 너한테 전화한 건 오래전 일이지만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어서야.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정말 미안했어. 오랫동안 그게 마음에 걸렸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이윽고 민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사실 난 그때 일 잘 기억도 안 나. 어릴 때 일이었잖아. 그리고 설령 네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었다고 해도 난 괜찮아. 정말이야. 오히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고생했을 줄은 몰랐네. 민지의 말은 지우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일이 정작 민지에게는 희미한 기억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 혹은 민지가 자신을 배려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지우는 자신이 짊어졌던 빚의 무게가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 빚은 민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형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후련함과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지와의 통화 이후 지우는 자신을 우감매던 빚들이 실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은 종종 왜곡되고 타인의 기대는 때로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일 수 있으며 성공에 대한 강박은 어쩌면 낮은 자존감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요사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다. 지우는 이제 명상 시간을 제법 즐기게 되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동안 그녀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를 경험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바다처럼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수연 스님이 지우에게 깊은 산속 작은 암자로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홀로 수행해온 노스님이 계셨는데 수연 스님은 가끔 그분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다. 좁고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라 도착한 암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힐 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노스님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지우와 수연 스님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작고 초라한 남자였지만 그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맑고 강한 기운이 감돌았다. 노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우는 문득 자신이 이곳에 오기까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빚의식에 대해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지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노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우리가 짊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빚은 말이오. 사실은 텅 빈 것이라오. 마치 손에 쥔 바람과 같아서 꽉 쥐려 할수록 더 빠져나가 버리고 가만히 놓아주면 그제야 그 자유로움을 알게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 본래 그 실체는 없는 것이라오. 노스님의 말은 지우에게 마치 천둥처럼 다가왔다. 텅 빈 것,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그 순간 지우는 마치 오랫동안 두꺼운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듯한 강렬한 체험을 했다.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빚들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느낌.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민지에 대한 죄책감, 성공에 대한 강박,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깨달음. 마치 원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편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지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의 이치를 어렴풋이나 깨달은 듯했다. 자신을 오다매던 사슬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 사슬은 힘없이 끊어져 버렸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의 눈물과는 달랐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완전한 해방감과 감사함에서 비롯된 맑고 따뜻한 눈물이었다. 나는 빚진 것이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채무자였을 뿐이었다. 암자에서 내려오는 길, 지우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지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지저귀는 새소리, 뺨을 스치는 바람, 그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롭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잔잔한 평화가 채워지고 있었다. 고요사로 돌아온 지우는 수연 스님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우 씨 안에 이미 있던 빛을 스스로 발견하신 것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지우는 알 것 같았다. 모든 해답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지우는 하산 준비를 했다.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떠나왔던 서울. 하지만 돌아가는 지금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고 믿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예전처럼 돈 봉투를 건네는 대신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제대로 표현 못했지만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의 모든 기대를 제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며 서운함을 내비치던 어머니도 딸의 진솔한 눈빛과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쩌면 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자식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빚의식에 갇혀 있었는지도 몰랐다. 모녀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지우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평소 관심 있었던 작은 출판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연봉은 훨씬 줄었지만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워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주말에는 요가를 배우거나 가까운 산을 찾아 등산을 했다. 고요사에서 경험했던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일상 속에서도 이어가려 노력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명상하는 시간은 이제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습관이 되었다.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며 그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에서 잔잔한 기쁨을 느꼈다. 물론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때로는 과거의 습관처럼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했고 빛의식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며 필요하다면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마치 파도 타기를 배우듯 삶의 크고 작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익혀나가는 중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망설임 끝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되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동창회 장소에 들어서자 10수년 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색함도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웃음꽃이 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우는 뜻밖의 인물을 마주쳤다. 바로 민지였다. 민지는 지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전화통화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민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민지 너도 잘 지냈지?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다. 두 사람은 한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결혼 후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민지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진심으로 기뻤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민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헤어지기 전 민지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우야, 오늘 너 만나서 정말 좋았어. 예전에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제는 다 지난 일이잖아.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지우는 민지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응,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지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빚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랜 친구와의 재회에서 오는 따뜻한 온기와 감사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자신처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이제 지우는 알 것 같았다. 삶이란 누군가에게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작은 등불 하나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다.